자, 이제 5번에 가치 발생 요인 및 형성 요인부터 보겠습니다. 이건 뭐 그렇게 많이 나오는 건 아니고요. 가치 발생 요인이나 형성 요인, 그 중에서도 가치 발생 요인에서 효용성이나 상대적 희소성, 유효, 수요, 개념 정도 익혀두시면 되거든요. 1번의 부동산 가치는 수요와 공급에 영향을 주는 효용, 상대적 희소성, 유효, 수요 세 가지 발생 요인의 상호작용으로 가격이 발생한다. 그렇죠? 이전성을 하기도 하지만 그건 추가로 두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보통은 세 가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유용성 또는 효용은 인간의 필요나 욕구를 만족시켜 줄 수 있는 재화의 능력으로서 그 부동산의 쾌적성, 수익성 등을 말한다. 그렇죠. 물건이 인간에게 얼마만큼 만족을 줄 수 있느냐, 거기에 따라 효용성을 달리 보는 거죠. 주거용의 경우는 쾌적성을 기준으로 보고 상업용은 수익성, 공업용은 생산성을 기준으로 판단을 합니다. 그 다음에 토지는 물리적 측면에서 절대적인 희소성이 있으나 용도적인 측면에서 경제적 공급량이 문제되므로 희소성은 상대적 희소성이 문제가 되는 거죠. 맞고요. 그 다음에 가치 발생 요인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가치 형성 요인이라 하고요. 가치 형성 요인 중 지역 요인은 대상 부동산의 가치 형성을 개별화, 구체화시키는 요인이다. 이 지역 요인의 대상 부동산의 가치 형성을 개별화, 구체화시키는 게 아니고 개별 요인이 개별화, 구체화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가치 형성 요인 중에 일지계 하잖아요. 그래서 4번이 틀렸고요. 그 다음에 부동산 가치 형성 요인은 하나하나가 독립하여 개별적으로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유기적인 상호관계를 맺고 관련성을 갖는다. 옳은 표현입니다. 4번이 정답이고요. 그 다음에 넘어가셔서 가치 발생 요인 해당하는 거, 이건 뭐 별로 어렵지 않고 여러분이 확인하시고요. 다음에 이제 7번과 같은 문제가 간혹 나오는데요. 이건 뭐 지난 10년간 한 번도 나온 적 없고요. 그 이전에 한 번 뭐 언급된 적이 있어요. 우리 기본서를 보면은 항목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다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요. 일지계 하잖아요, 일지계. 가치 형성 요인에 일반 요인을 다시 사회적 요인, 경제적 요인, 행정적 요인 하거든요. 여기 항목들이 엄청 많아요. 엄청 많은데 그 항목들을 다 외운다는 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공부를 예전처럼 이제 암기식, 주입식 교육을 받은 사람일수록 암기할 가능성이 많아요. 저도 처음에는 옛날엔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 보면은 항목이 많이 나열되어 있는 거는 일단 암기하는 거 아니다, 이렇게 패스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행정적 요인, 경제적 요인, 사회적 요인. 근데 간혹 출제는 된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제일 좋은 방법은 패스. 두 번째 방법은 보고서 나름대로의 기준에 따라서 분류할 수 있는 어느 정도의 능력을 기르면 되잖아요. 외우지 않고. 그게 뭔가 하면은 제일 1순위가 이거예요. 그 다음이 두 번째가 이거고요. 세 번째가 이거예요. 그러니까 행정적 요인인지 아닌지를 제일 먼저 보는 거예요. 그럼 행정적 요인인지 아닌지를 알기가 제일 쉽다는 얘기예요. 그게 정부가 무슨 규제를 하거나 무슨 정책을 집행하거나 계획을 세우거나 무슨 제도를 시행하거나 이런 표현들이 나오면 이건 무슨 요인이에요? 행정적 요인이에요. 이 제일 쉬워요. 그럼 이런 표현이 없으면 뭐란 얘기예요? 경제적이거나 사회적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경제적이 그 다음으로 쉬운데 경제적 요인은 주로 경제 지표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예를 들어서 소득, 물가, 임금, 고용, 산업구조. 어떻습니까? 이런 것들은 무슨 요인이에요? 경제적 요인이에요. 만약에 이게 구별이 안 되면은 둘 중에 하나 찍으면 되고, 사회적 요인, 경제적 요인 둘 중에 하나 찍으면 되고, 이렇게 하는 수밖에 없죠. 이게 나올지 안 나올지도 불확실한 상황이고, 매년 나올 수 있는 그런 중요한 거라면 제가 이렇게 안 하죠. 아무튼 이런 정도로 판단하시면 돼요. 그래서 행정적 요인이 아닌 것은 했잖아요. 그럼 1번에 택지 및 주택에 관한 시책이라고 되어 있어요. 시책. 시가 베풀 시잖아요. 베푸는 정책이라는 얘기 아니에요. 시책이. 뭐예요? 정책이잖아요. 정책.
그럼 토지 이용 계획 및 규제, 계획, 규제 들어있잖아요. 그 다음에 3번은 공공시설, 도시 형성 등의 정비 상태, 정비. 제도가 아니잖아요. 토지 제도, 토지 정책, 토지 및 건축물의 구조 방제 등에 관한 규제 상태. 답이 될 수 있는 건 뭐밖에 없어요? 3번밖에 없단 말이죠. 그럼 3번은 행정적 요인이 아니면 사회적 요인일까요? 경제적 요인일까요? 사회적 요인이에요. 이건 이제 경제 용어가 아니죠. 이런 것들은. 그렇게 때리는 수밖에 없다고요. 예. 맞잖아요. 제가 여러분들 굉장히 도와드리는 거예요, 지금. 묘지 않고 할 수 있는 방법. 예. 그나마 이제 커버되는 방법, 이런 거죠. 자, 이제 8번부터는 이제 가격 원칙이에요. 예, 가격 원칙은, 예, 부동산의 가격 원칙. 예, 모든 원칙에서 제 원칙이죠. 모든 원칙. 예, 중심이 되는 원칙이 뭐예요? 최유효 이용 원칙이죠. 부동산의 가치는 최유효 이용을 기준으로 또는 표준으로 해서 형성된다는 원칙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물건이 얼마만큼의 가치를 갖는지 우리 평가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물건이 얼마만큼의 가치를 갖는지를 보려면 일단은 이 물건이 최유효 이용 상태인지 아닌지를 먼저 보는 거예요. 그 물건이 최유효 이용 상태라면 최유효 이용 상태의 평가에 그대로 가면 되는 건데, 제 말 들으세요. 최유효 이용 상태가 아니라면, 지금 물건이 최유효 이용 상태가 아니라면 최유효 이용 상태보다는 가치를 떨어뜨려야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지금. 그러려면은 뭐를 파악을 하고 있어야 돼요? 최유효 이용 상태가 어떠한 상태인지를 파악을 해야 지금 이 물건이 최유효 이용 상태가 아니라는 걸 알 거 아니에요. 그럼 최유효 이용 상태인 가치보다 떨어뜨릴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먼저 뭐를 파악해야 되는 거예요? 최유효 이용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를 파악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그게 최유효 이용 상태인지 아닌지를 파악하는 내부 관련 원칙이 있고 외부 관련 원칙이 있고 토대화된 원칙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내부 상태를 보고 얘가 최유효 이용이다 아니다. 외부 상태를 보고 최유효 이용이다 아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이거 뭐 토대가 되는 건 뭐 별로 신경 안 써도 되고요. 자, 근데 그 중에서 내부 관련 원칙에 제일 중요한 게 균형의 원칙이죠. 부동산이 최유효 이용이 되려면 내부 구성 요소 간 균형이 달성돼야 돼요. 적절한 균형이 돼야 돼요. 외부 관련 원칙에서는 적합의 원칙이에요. 부동산이 최유효 이용이 되려면 인근 환경에 적합해야 돼요. 그 다음에 여기 변동의 원칙, 요거는 이제 토대가 되는 원칙으로서 요 세 가지가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온 거예요. 지금까지 시험에 제일 많이 등장한 세 가지 원칙이 균형의 원칙, 적합의 원칙, 변동의 원칙이에요. 균형의 원칙에 어긋나면 무슨 감가를 해야 돼요? 기능적 감가를 해야 되고요. 적합의 원칙에 어긋나면은 경제적 감가를 해야 되고요. 변동의 원칙과 관련되는 건 아까 했어요. 기준 시점을 명확히 하거나 시점 수정을 해야 되는 이론적 근거가 돼요. 다음에 이제 두 가지가 더 이제 추가되는데 이 다섯 가지는 무슨 일이 있어도 해야 돼요. 제일 중요한 거 세 가지 하고 기여의 원칙과 대체의 원칙. 기여의 원칙은 부동산의 가치는 각 구성 부분의 기여도의 합이다 그러죠. 생산비 합이 아니라 기여도의 합이다. 그래서 기여의 원칙은 생산비 합이 아니라 기여도의 합이다. 그래서 아까 요거 기여의 원칙 어디서 나왔어요? 오늘 아까 하면서 한정가격 판정할 때 나왔죠. 병합 분할 가능성과 함께. 그리고 추가 투자를 할 건가 말 건가 이럴 때도 기여의 원칙 나와요. 또 추가로 투자를 하는 비용보다 또 추가로 가치가 올라가는 크기가 더 크다면 그때는 추가 투자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대체 원칙은 부동산의 가치는 대체 가능한 다른 물건과 상호작용하면서 형성된다. 그래서 이건 감정평가 3방식 모두 관련된다 그랬어요. 모두 관련된다. 감정평가를 하려면은
대상 부동산하고 비슷한 다른 물건의 사례를 구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감정평가 3방식 모두 관련되는 원칙이 대체 원칙인 겁니다. 특히 비교 방식이요. 이거는 이제 간접법을 적용하기 때문에 그렇죠. 대상 부동산의 자료를 이용하면은 직접법, 사례 부동산의 자료를 이용하면은 간접법. 그래서 이렇게 사례 자료를 이용하는 방식이 비교 방식이어서 이렇고요. 요 5개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추가로 더 한다면 이제 수익 체증 체감 원칙과 수익 배분의 원칙이죠. 수익 배분의 원칙이 제일 어려워요. 부동산이 벌어들이는 총 수익을 각 생산 요소한테 배분해요. 토지, 자본, 노동, 경영 여러 생산 요소가 힘을 합해서 총 수입을 얻게 돼요. 그럼 그 총 수입을 어떻게 나눠요? 노동이나 자본 이렇게 각 생산 요소별로 나누는데 최종적으로 누구한테 줘야 되는 거예요? 토지한테 주는 거예요. 잉여 생산성 원리라고 하는 거죠. 잉여 생산성 원리. 그래서 토지잔여법의 이론적 근거래요. 토지잔여법. 수익체증 체감 원칙은 이거는 수학 체감의 법칙과 같아요. 수학 체감의 법칙. 생산 요소를 하나하나 더 투입을 할 때 어느 정도까지는 투입 대비 수익이 더 커요. 근데 어느 단계에 넘어가면 이제 점점 투입을 하더라도 수익이 더 안 커지는 이제 한계에 다다른 이게 수학이 점점 수학 체감 법칙 작용하는 거예요. 여기 이제 2개 하고 여기 이제 경쟁의 원칙 있죠. 요거는 초과 이윤이 결국 소멸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과대평가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어떤 수익성 부동산이 굉장히 수익이 이제 수익률이 높다 할지라도 그런 것들을 앞으로 철거할 때까지 계속 그럴 거라고 예상하면 안 되는 거죠. 이게 이제 결국은 소멸하는 것이기 때문에 과대평가하지 마라. 그 수익이 좋은 부동산이 있으면은 1, 2년 내에 그 옆에 그런 건물이 분명히 새로 지어질 거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어떤 것이 괜찮다 그래서 혹해서 그냥 신중하게 생각하지 않고 바로 하는 게 아니라 장기적 배려하여 해야 돼요. 장기적 배려하여. 왜냐하면 효용이 지속기간이 긴 물건이기 때문에 좀 괜찮다 싶으면 그 옆에 분명히 경쟁 부동산이 들어서게 돼 있어요. 자, 아무튼 그렇고요. 요 7가지죠. 8가지죠. 5개 플러스 지금 하나, 둘, 3개 더 있죠. 그 다음에 그 외에 기타 뭐 예측의 원칙도 있고 뭐 이런 등등의 원칙이 있는 거죠. 자, 이제 문제를 좀 풀어보겠습니다. 8번은 여러분이 봐주시고요. 9번을 보겠습니다. 다음 중 부동산 가격제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의 균형의 원칙은 부동산이 가지는 특성은 그것이 시장 수요와 일치되거나 주변의 토지용과 어울릴 수 있을 때 높은 가치를 창출한다. 균형은 내부 관련 원칙이잖아요. 내부. 부동산의 내부를 또 올려야 돼요. 근데 지금 뭔 얘기하고 있어요? 부동산 내부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고 외부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거는 짝이 안 맞아요. 틀렸어요. 그 다음에 기여의 원칙입니다. 기여의 원칙은 부동산의 가치는 각 구성 부분의 생산비를 전부 합한 거예요. 기여도의 합이죠. 그래서 틀렸고요. 뒷부분 추가적인 투자의 판단 기준이 되는 것은 맞고요. 그 다음에 3번의 적합의 원칙은 부동산이 최대의 가치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투입되는 생산 요소의 결합 비율이 적절한 균형을 이루어 있어야 한다. 균형의 원칙을 말하고 있죠. 지금 짝이 안 맞습니다. 그 다음에 잉여 생산성의 원칙은 부동산의 가치는 공급이 초과할 때 가격이 하락하게 되는 것 같이 수요와 공급 상호작용, 이거는 잉여 생산성 원칙이 아니라 수요 공급의 원칙이에요. 수요 공급의 원칙도 있죠. 있기는 이건 뭐 수요 공급에 의해서 가격이 결정된다는 게 결국은 뭐 별로 어려운 거 아니고요. 내용은 틀렸고요. 4번. 그 다음에 변동의 원칙은 가치 형성 요인이 끊임없이 변동의 과정에 있으므로 부동산 가격도 이러한 가치 형성 요인의 변동의 과정에서 형성된다는 원칙이다. 5번이 맞는 표현이고요. 그 다음에 10번을 볼까요? 10번에 다음 보기와 관련이 깊은 부동산 가격 원칙을 맞게 나른 것은,
자, 기억에 감정평가 3방식 모두 관련된데요. 그러면서 특히 사례 부동산의 자료를 활용하는 간접법 적용이 근거되는 원칙은 대체 원칙이고요. 그 다음에 니은의 추가 투자 적정성 판정과 한정 가격 산정과 관련된 원칙, 요거 뭐예요? 기여의 원칙이죠. 수익 최종 체감 원칙은 추가 투자의 적정성 판정은 맞아요. 근데 한정 가격까지 있잖아요. 한정 가격까지 있는 것은 무슨 원칙? 기여의 원칙이에요. 그 다음에 부동산 가격도 일반 재화와 마찬가지로 기본적으로 수요와 공급과의 상호관계에 의해서 결정된다. 수요 공급 원칙. 정답은 5번이고요. 그러면 11번도 보겠습니다. 부동산의 가격이 어떻게 형성되고 유지되는가에 관한 법칙성을 추출하여 평가 활동의 지침으로 삼으려는 행위 기준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1번 외부적 적합성을 결한 부동산의 이용은 시장성 감퇴로 이어지고 경제적 감가 요인, 이거 뭐예요? 적합의 원칙 맞죠? 부동산의 외부. 그 다음에 토지는 부동성의 특성으로 각 생산 요소에 의해 발생하는 총수익 중 토지 수익은 최종적 배분을 받게 된다. 맞나요? 예, 토지는 최종적 배분을 받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게 잉여 생산성 원리죠. 2번이 수익 배분의 원칙. 그 다음에 3번은 감가 요인 중 내부 구성 요소 간의 불균형으로 인한 기능적 감가 요인의 판단과 개별 요인 분석의 유효한 기준은 균형의 원칙이다. 맞죠? 그 다음에 효용이 유사하다면 가격이 싼 것을, 가격이 유사하다면 효용이 큰 것으로 선택해야 한다는 법칙성으로 물적 경쟁을 설명하는 것은 경쟁의 원칙이 아니라 대체 원칙, 대체 원칙. 이거. 대체 가능한 두 개 중에서, 이 말이에요. 대체 가능한 두 개 중에서 뭘 선택하는 거예요? 효용이 같다면은, 가격이, 싼 것을, 가격이 같다면은 효용이 높은 것을 선택하는 거죠. 대체 원칙과 관련돼요. 그 다음에, 그래서 4번 틀렸고요. 부동산 감정평가 업무에서 시점 수정과 기존 시점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것에 이론적 근거가 되는 것은 변동의 원칙이다. 맞죠? 이거 뭐 쉽고요. 아무튼 대체로 이 세 가지 처음에 썼던 거 하나, 둘, 세 가지에다가 그다음에 기원칙과 대체원칙 이게 많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추가로 이런 것들 봐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더 자주 봐야 되는 거죠. 당연히 더 출제됐을 때 더 확실하게 알아야 되고요. 다음에 넘어가셔서 기출문제에서는 뭐 이건 뭐 여러분이 보셔도 될 것 같고요. 확인해 보시고요. 다음에 이제 지역 분석, 개별 분석을 좀 보겠습니다. 자, 이 지역 분석, 개별 분석은 난이도가 좀 낮습니다. 제일 이제 그 3방식, 다음 주에 하기에는 감정평가 3방식 앞부분에서 이게 제일 까다로운 주제고요. 지역 분석, 개별 분석은 비교적 쉽게 출제가 돼요. 일단 이 지역 분석, 개별 분석 비교하는 게 있어요. 지역 분석에서는 뭐를 판정한다 그랬어요? 표준적 이용. 여기서는 최유효 이용 판정하죠. 이쪽에서는 가격 수준을 판정하고 이쪽에서는 가격을 판정하고 이쪽에서는 이건 이제 선행 분석이죠. 이게 먼저 하는 거고 이게 후행 분석이고 이게 전체 분석이라면 오른쪽은 부분 분석이고 이게 거시 분석이라면 미시 분석이고 부동성과 관련된다면 개별성과 관련되고 그죠? 부동성 개별성 또는 여기 최유효율이 있으니까 용도 다양성도 있죠. 물론 이게 인접성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게 적합의 원칙과 관계된다면 이거는 균형의 원칙과 관계되고 이게 경제적 감가와 관계된다면 이거는 기능적 감가와 관계되고 자 이렇게 비교하는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지역 분석의 대상이죠. 지역 분석 대상에서 인근 지역이 있고 유사 지역이 있고 동일 수급권이 있잖아요. 요 뜻을 알아둬야 되죠. 인근 지역은 대상 부동산이 속해 있는 지역이죠. 그러면서 대상 부동산의 가격 형성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지역이고 유사 지역은 대상 부동산이 속해 있지 않는 지역이면서 거리 원근은 따지지 않고 인근 지역의 지역 특성과 비슷한 지역이 유사 지역이고 동일 수급권은 인근 지역과 유사 지역을 포함해서 대상 부동산과 대체 경쟁 관계에 있는 부동산이 존재하는 권역으로 얘기하죠.
자, 이 수급할 때 수급을 뭐로 번역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수요 공급, 시장으로 번역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동일 시장권이다. 같은 시장권이다. 이렇게 번역을 할 수 있는 거죠. 이걸 명확히 해야 되는 이유는 유사 지역이 거리 원근을 따지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너무 거리가 멀어버리면 대체 경쟁 관계가 없다고 해야 되죠. 그래서 그 동일 수권 범위 내에 있는 유사 지역까지로 한정을 해야 돼요. 인근 지역이 여기 있고 유사 지역이 있으면 사례 자료를 수집하더라도 어디를 벗어나면 안 돼요. 이 동일 수권을 벗어나면 최원방권. 그래서 이런 것도 분석을 하는 거죠. 그래서 두 가지 주제입니다. 지역 분석, 개별 분석 비교하는 문제 하나, 그리고 그 지역 분석의 대상에 대해서 정리하는 거 하나. 그래서 2번을 보시면은 2번 지역 분석의 대상 지역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인근 지역이란 대상 부동산이 속해 있는 지역이다. 맞죠? 다음에 유사 지역은 인근 지역의 지역 특성과 유사한 지역을 말하며 사례 자료를 동일 수권 내 유사 지역에서 구할 경우 지역 요건의 비교 과정은 필요하지 않다. 유사 지역에 있으면 지역에 비교해야 되죠. 이렇게 서로 비교해야 되죠. 2번이 틀렸네요. 인근 지역이 있으면 비교할 필요 없죠. 그 다음에 지역 분석 시 인근 지역뿐만 아니라 유사 지역도 분석하는 것은 인근 지역의 지역 특성을 분명히 파악하고자 합니다. 맞죠? 지금 얘를 분석하는 이유는요, 유사 지역을 분석하는 이유는 인근 지역의 지역 특성을 보다 분명하게 파악하기 위해서 얘도 분석하는 거예요. 그 한 가지가 이유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여기에 사례가 없으면 어디까지 가야 돼요? 유사 지역까지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두 가지. 사례 수집 범위를 넓히는 거 한 가지. 또 하나는 인근 지역의 지역 특성을 보다 분명히 파악하기 위한 거. 비교해서 파악하는 게 더 쉬우니까. 두 가지예요. 그래서 유사 지역을 분석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인근 지역의 범위가 지나치게 확대되면 가격 수준의 판정이 어려워질 수 있죠. 이게 너무 넓어져 버리면은 싸게는 얼마부터 비싸게는 얼마까지 수준이 너무 넓어져요. 그럼 신뢰도가 떨어질 수 있어요. 대신 사례 자료를 넓은 범위에서 찾기는 더 쉽죠. 근데 또 너무 좁아져 버리면은 사례를 찾기가 어려워요. 좁은 지역에서는. 대신 신뢰도는 높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적당히 인근 지역을 획정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주거지의 동일 수요권은 도심으로 통근이 가능한 지역 범위와 일치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적 선호도에 따라 그 범위가 좁아지기도 합니다. 이건 뭔 소린가 하면 특히 주거지의 경우 돈이 좀 있는 사람들, 고급 주거지, 고급 주거지의 경우에는 동일 수요권의 범위가 한정이 돼요. 그러니까 서울 같은 지역 있죠. 서울 같은 지역에서 돈 있는 사람들은 찾는 곳이 한정돼 있죠. 강남 3구 외에는 잘 찾지 않죠. 제 동기도 걔는 재테크를 잘했는지 강남 3구만 돌아다니게 거기만 돌아다녀요. 저는 서울 전역이 동일 수요권이었는데 그것도 강남 3구 빼고 서울 전역. 아무튼 도심으로 출퇴근이 가능한 그 지역 범위, 그게 이제 동일 수요권이에요. 주거지의 경우. 다음에 그 3번을 보시면은 3번은 그 지역 분석의 대상인 인근 지역 및 유사 지역에 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인근 지역이란 대상 부동산이 속해 있는 지역으로서 대상 부동산의 가치 형성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지역 맞고요. 인근 지역의 경계와 범위가 공법상 용도 지역 지구제에 의해서 지역 범위가 획정될 수도 있다. 그럴 수도 있는 거죠. 반드시 그거 보고 하는 건 아니지만 결과적으로 그럴 수 있습니다. 다음에 인근 지역의 지역적 특성과 동일 수요권 내의 유사 지역의 지역적 특성을 비교 분석함으로써 인근 지역의 상대적 위치를 비교할 수 있다. 아까 말씀드렸죠. 유사 지역을 분석하는 이유는 인근 지역의 상대적 위치를 보다 명확히 파악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유사 지역은 대상 부동산과 대체 관계가 성립하고 그 가치 형성에 있어서 상호 영향을 미치는 관계, 경쟁 관계에 있는 부동산이 존재하는 권역이다. 자, 이 상호 영향을 미치는 경쟁 관계에 있는 부동산이 존재하는 권역을 말하는 것은 동일 수요권을 말하는 것이죠.
유사지역을 말하는 게 아니고, 이런 단어의 뜻은 알고 있어야 돼요. 단어의 뜻을 알고 있어야 유사지역이 뭐다, 인근지역이 뭐다, 이걸 알고 있어야 이제 구별을 할 수 있는 거니까. 4번이 정답이고요. 그 다음에 5번의 부동산의 지역 분석은 대상 부동산에 속하는 용도 지역의 분단, 인근 지역의 지역 분석, 동일 수권 내 유사 지역과 인근 지역의 상관 분석 등의 순서로 이루어진다. 대체로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정평가 의뢰가 들어오면은 그 물건이 있는 지역이 어떤 지역인지를 파악해야 되지 않나요? 그 물건이 있는 지역이 주거지역인지 상업지역인지 이걸 먼저 파악해야죠. 그 지역의 용도적 지역을 판정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뭐예요? 그 지역을 이제 분석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는 유사지역하고 비교 분석을 해야 되겠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자, 정답은 4번이었고요. 자, 넘어가셔서 4번은 여러분이 봐주시고요. 5번을 보겠습니다. 자, 5번의 용도별 동일 수급권 파악과 관련된 설명이다. 틀린 것은 1번 주거지의 동일 수급권은 통상 도심에서 통근이 가능한 지역 범위와 일치하는 경향이 있고요. 그 다음에 2번의 상업지의 동일 수급권은 배후지를 배경으로 하여 동일한 상업 수익입니다. 수익. 동일한 상업 수익. 이걸 올리는 지역과 일치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후보지 이행지의 동일 수급권은 전환, 이행, 이후의 토지의 종별에 따라 결정되나 예외적으로 성숙도가 높은 경우 전환, 이행 전이 아니고요. 성숙도가 낮은 경우죠. 낮은 경우입니다. 그래서 3번이 틀렸고요. 그 다음에 농경지나 임업지의 동일 수급권은 통상의 농임업의 생산활동이 가능한 경작거리와 일치한다. 통상의 농임업의 생산활동이 가능한 경작거리, 요거를 어느 정도로 얘기하냐면 통작거리 2배 정도 해 보통. 그거는 이제 무시해도 관계없어요. 이제 그 농경지도요, 농사도 통작을 하기도 해요. 통작 들어보셨어요? 출퇴근하듯이 농사 짓는 거를 통작이라 그래요. 그래서 동일 수급권의 경우는 보통 통작 가는 거리에 한 2배 정도로 동일 수급권을 보거든요. 아무튼 예전에 제가 저희 집에 어릴 때 과수원이 있을 때 그게 통작을 하셨어요. 저희 아버지는. 살기는 읍내 살고 농사는 면소재 가서 농사 짓고 그렇게 농사 지었어요. 그게 통작한 거죠. 저도 일요일 되면 따라가서 그 약줄 잡고 했어요. 이 과수원에 이렇게 농약 많이 치잖아요. 농약 많이 치는데 그 과수원이 이제 줄을 잡아줘야 되거든요. 이렇게 그때 메고 가면서 이렇게 하니까 줄을 안 잡아주면 이게 힘들어서 못 가요. 이게 풀어주고 당겨주고 이렇게 그렇게 했는데 그 1년에 한 10대번을 치거든요. 사과 저기 나무에. 제가 그거 보고 사과 그때부터 깎아 먹었잖아요. 그전에는 그냥 먹었죠. 껍질째. 당연히 그냥 껍질째 먹었죠. 근데 사과 농약 치는 거 보고 그냥 껍질째 먹을 수가 없는 거죠. 그때부터 깎기 시작했어요. 지금까지 깎고 있어요. 아무튼 그래서 이 사과 깎는 실력은 정말 누구한테 내놔도 뒤지지 않는. 자,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5번의 그 공업지의 동일 수급권은 제품 생산과 판매 비용의 경제성 또는 생산 활동의 능률성의 문제에 따라 판단하죠. 그러니까 이 공업이라는 게 뭐 있어요? 제품을 생산해서 판매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생산할 때 생산비가 들고 판매할 때 판매비가 들 거 아니에요. 그런 비용의 경제성을 봐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동일 수급권을 판정합니다. 정답은 몇 번? 3번이었죠. 다음에 이제 6번과 같이 이렇게 지역 분석, 개별 분석 비교하는 게 이제 많이 나온다고요. 그래서 지역 분석, 개별 분석에 대한 설명이다. 대한 조서가 잘못됐네. 틀린 것은 지역 분석은 표준적 사용에 따른 장래 동향을 분석하여 그 지역의 표준적 이용과 가격 수준을 파악하며 개별 분석은 최유효 이용의 분석을 통하여 개별 가격을 판단한다. 맞죠? 그 다음에 지역 분석은 균형의 원칙을 적용 기능적 감가. 개별 분석은 이 바뀌어 있죠?
균형의 원칙을 적용한 기능적 감가 파악하는 게 개별 분석이죠. 지역 분석, 개별 분석 좀 바뀌어 있습니다. 2번 틀렸고요. 그 다음에 지역 분석은 토지의 고정성에 의한 지역성을 근거로 하며 개별 분석은 개별성을 근거로 한다. 맞고요. 그 다음에 지역 분석은 대상 지역에 대한 전체적 집합적인 분석을 통하여 거시적인 측면에서 이루어지며 개별 분석은 대상 부동산에 대한 부분적 미시적 측면에서 분석이 이루어진다. 맞고요. 그 다음에 지역 분석이 선행 분석이라면 개별 분석이 후행 분석이다. 그렇죠. 지금 이게 넘어가 보셔서 이 두 장 넘기셔서 9번 문제 보세요. 9번. 우리 기출문제도 그런 식이에요. 318쪽에 9번을 보시면은 감정평가 과정상 지역 분석과 개별 분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렇게 돼 있잖아요. 1번에 지역 분석을 통해 해당 지역 내 부동산의 표준적 이용 가격 수준, 여기도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2번에 지역 분석에 있어서 중요한 대상은 인근 지역, 유사 지역, 동일수요권, 대상 지역이고요. 그 다음에 대상 부동산의 최유효용은 어디서 판정해요? 개별 분석에서. 또 지역 분석보다 개별 분석을 먼저? 이거 틀렸잖아요, 지금. 이런 식이라면, 실전에서도. 그리고 10번에 5번 지문 보세요. 10번에 5번 지문은 지역 분석은 개별 분석보다 선행되는 것이 1번. 여기는 또 맞게 옳은 지문으로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내용이 이렇게 한데, 지역 분석에서 이거 판정한다 그러면 틀리는 거고, 개별 분석에서 이거 판정한다 그러면 틀리는 거고, 이런 식으로 묻는단 말이에요. 이게 먼저인데 이걸 먼저라고 하면 틀리는 거고, 어떤 때는 맞는 지문 만들고, 어떤 때는 틀린 지문 만들고. 됐나요? 자, 다시 앞으로 가셔서 7번, 8번은 인근 지역 생애주기예요. 지난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이거 지난 10년간은 출제가 안 됐어요. 지난 10년간은 출제가 안 됐는데 아까 출제 안 됐는데 뭐 요 정도는 이건 뭐 어려운 게 아닌 이런 건 어려운데 좀 이렇게 체크할 거. 아까 공간성, 공간성이죠. 총론의 공간성. 그리고 부동산 마케팅 및 광고의 광고. 그 다음에 요거. 그러면 10년간 출제는 안 됐는데 한 번 정도는 이제 또 봐둘 필요가 있는 거예요. 자, 그 중에 그 인근 지역의 생애주기란 말 쓰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여기가 성장기, 성숙기, 쇠퇴기, 전이기, 악화기 이렇게. 여기 이제 성장기죠. 빠른 속도로 이렇게 올라가는 시기. 여기가 성숙기, 여기가 쇠퇴기, 천이기, 악화기 이렇게 되는 거죠. 지금 여기 세종시는 무슨 단계예요? 성장기. 성장기가 몇 년 정도 간다 그랬어요? 사람하고 비슷하다 안 그랬나요? 성장기 사람하고 비슷해요. 15에서 20세 정도 되면은 성장 다 끝나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비슷해요. 사람하고 비슷해요. 그리고 이게 25에서 30년 되면은 사람도 이제 늙어지잖아요. 맞잖아요. 체세포가 노화되는 게 25세부터인가 그래요. 체세포 노화가 시작되는 게. 그러니까 25세 넘었으면 벌써 늙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여기 25세 미만 있나요? 지금 다 같이 늙어가는 처지예요, 지금. 아무튼 대체로 그래요. 그리고 쇠퇴기 말에나 전이기를 거치면서 재개발, 재건축 얘기가 나오면은, 근데 다시 성장기가 돼요, 성장. 재개발, 재건축이죠. 여기는 이제 신개발이죠. 이 세종시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경우죠. 자, 그게 1번의 성장기에는 집가 상승이 비교적 활발하고 오래된 건축물이 재개발되는 등 지역의 형태가 변모하는 모습을 보인다. 뒷부분은 이제 재개발되는 경우를 말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2번의 성숙기에는 집가가 비교적 안정되며 신축 부동산의 거래가 부동산 시장의 중심을 이룬다. 지금 성숙기는 한 20년 지나야 될 거 아니에요. 20년 지나는 게 성숙기인데 성숙기에 신축 부동산이 중심이 되겠습니까? 지금은 신축 부동산이라 볼 수 있죠. 지금은. 성장기는 신축 부동산의 중심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2번 틀렸고요. 쇠퇴기에는 건축물의 경우 경제적 내용연수와 경과하여 유지 보수 비용이 증가하는 현상을 보인다. 그렇죠. 낡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낡아지니까 유지 보수 비용 들고 하니까 이때 뭐가 나타나는가 하면은 하향 여가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그리고 천이기에는 이 하향 여가가 활발합니다. 활발.
활발하다는 건 뭐예요? 그만큼 이 주민의 교체가 많이 이루어진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면서 가벼운 가격 상승 현상도 나타나는 거예요. 네, 가볍게 올라가기도 하는 거죠. 저 시기를 지나면서 재개발이 이루어져야 다시 올라가는 겁니다. 다음에 천이기에는 저소득층 주민의 활발한 전입으로 수요가 자극되어 가벼운 지가 상승을 보인다. 그렇습니다. 다음에 인근 지역, 근린 지역, 인근 지역 연령 현상 성립의 전제 요건은 동시적 개발, 동질적 개발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여기 어떤 큰 범위가 넓은 지역이 여기 찔끔 개발되고 여기 찔끔 개발되고 여기 찔끔 개발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나중에 동시적으로 이렇게 그런 생애주기 현상을 겪네요. 나중에도 그렇게 될 거 아니에요. 전체적으로 동시적으로 개발이 돼야 되는 거죠. 세종시는 대표적인 예라고 볼 수 있습니다. 거의 요 안쪽 부분이죠. 물론 이제 앞으로도 계속 저거 하지만 그 성장기 이내에 거의 완성이 될 겁니다. 그죠? 앞으로 몇 년 이내죠? 목표 50만, 70만? 몇 만이죠? 여기. 예. 목표. 조금 더 늘려서 잡는다 안 그랬나요? 낮춘다고요? 50만이 아니라? 아, 그래요? 몇 만으로? 그래요? 왜 낮춘대요? 늘리지 않고? 아, 그랬어요? 뭐, 예를 들어서, 대학을 유치한다거나, 아니면은 국회를 이쪽으로 오게 한다거나, 사실은, 맞죠? 국회가 이쪽으로 와야죠. 행정수도의 지위를 가지려면은, 미국의 워싱턴에 이제 모든 부처들이 있는 것처럼, 물론 이제 펜타곤은 또 따로 있기도 하고 하지만은, 그건 뭐 독특하니까. 아무튼, 그렇게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 행정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자, 아무튼, 세종시가 이제 성장기라고 보면 되고요. 이런 것들이 동시적 개발, 동질적 개발이어야 되는 거죠. 8번은 여러분이 봐주시고요. 9번, 10번 됐고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이제 3방식, 감정평가 3방식은 다음 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다음 주는 이제 마지막 시간이죠. 감정평가 3방식. 됐나요? 애쓰셨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